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들의 역사를 알고 나면 연례행사인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현재 또다시 발발한 2023년 전쟁도 과거의 전쟁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그러나 피해 규모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이야 쉴만하면 벌어졌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피해 규모가 커져간다는 점에서 마음 한켠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다 죽는 거거든요. 역사의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현재 이스라엘은 복수하겠다며 가자 지구를 공습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2014년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누가 실수든 고의든 먼저 선빵을 치면서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선빵을 쳤냐는 문제는 해석에 따라 갈리죠. 2014년에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이 피랍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팔레스타인이 먼저 선빵을 친 겁니다. 감히 어린 청소년들을 건드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너가 나를 먼저 건드렸으니까 나도 너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전쟁은 양측 간에 벌어진 단순한 보복 차원의 전쟁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존 건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틈만 나면 서로 공격하고 복수하고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도 싸웠습니다. 이때 8일의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은 177명이 희생됐습니다. 언뜻 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2012년에 싸우고 2년 뒤 2014년에 싸웠죠. 이번에도 2021년에 싸우고 2년 뒤 2023년에 싸우는 중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음날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여 이들을 중재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가 등장할까요? 이집트의 등장을 이해하려면 가자 지구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엔 이집트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가 스리슬쩍 등장해서 실력을 행사합니다. 과거에 내 땅이었으니까 개입하고 싶겠죠. 이것은 마치 프랑스가 아직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가자 지구와 이집트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가깝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처럼 이빨을 드러낼 때 가까운 한국도 긴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만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국과 바다를 사이에도 다소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불안한데 가자 지구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이집트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서로 미사일 쏴대는데 잠을 편안히 자기는 쉽지 않죠. 하루빨리 화해하길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지난 세월 동안 가자 지구는 크게 3번 통치국가가 바뀌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하마스입니다. 이집트는 제3차 중동 전쟁 이전까지 통치해왔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서 1994년까지 통치해왔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자 지구의 지배력을 잃은 지 30년이 돼갑니다.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젠 아니니까 아쉽겠죠. 현재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한때 가자 지구를 통치했던 이집트,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사실 저건 내 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먹고 뱉었던 땅이니까 아직까지 분쟁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죠.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의 잠재적인 영토로 상정된 곳입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에게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바로
바로 하마스고요. 가자지구는 가자시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지구라고 부릅니다. 이해하기 편하죠? 왼쪽은 지중해, 아래쪽은 이집트, 오른쪽은 이스라엘을 맞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인구수는 2014년에 165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23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쟁이 재발할 때마다 쏘아된 무기의 숫자도 늘었지만 어쩌면 늘어난 인구수만큼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무슬림의 하마스와 유대인의 이스라엘 간의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아랍 국가들은 과거부터 가자지구에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의 편을 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랍인들은 천대받고 있습니다. 무려 15년 넘게 집권 중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유대민족주의를 선동해왔고 최근엔 유대민족국가법까지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등 시민은 당연히 유대계입니다. 원래도 유대계보다 아랍계는 생활이 열악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아랍계의 지위가 강등돼 버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서러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마스도 이런 흐름 속에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1987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용 트럭에 4명의 청년이 깔려 죽자 민중봉기가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는 1차 인티파다, 2차 인티파다로 발전했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무장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리쿠르당은 극우 강경 세력으로 대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포함해서 지중해까지 먹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착존 건설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마스를 압박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을 받은 하마스는 주기적으로 반발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마스가 가끔씩 발작하면서 미사일을 쏴대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연임에 실패할 경우 기소된 부패, 비리, 권력남용 혐의로 인해 정치적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감옥방 상태였죠.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회생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군사적 갈등이 커지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니까 여론은 네타냐후 총리의 비리 혐의에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보가 중요해지고 우파 세력이 강성해집니다. 과거에 일본이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리면 내부는 단결했던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마스는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경제 제재도 받았습니다. 2006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재 조치를 취했고 2007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하마스는 극심한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생존 투쟁일지도 모릅니다. 2006년에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2007년에 이스라엘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하마스는 열 받겠죠. 곧장 2008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구장창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2008년, 2012년, 2014년, 2021년, 2023년 등등 정말 전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자주 싸우니까 평화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동 평화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2023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 분쟁은 과거 50년간 지속됐는데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세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복수할 때는 정말 무자비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민간인들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하는데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판도 많이 받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복수한다고 자비 없는 공격을 한다는데 이것은 색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마스가 툭하면 미사일을 쏴대는데 한두 발도 아니고 엄청 쏴대니까 이스라엘은
불안하죠. 그래서 하마스로 각종 무기와 군사 장비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무역 봉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무기를 막으려고 봉쇄했지만 이번에 하마스가 발사한 미사일은 어디서 났는지 무려 7,000개입니다. 무역 봉쇄가 소용없죠. 하마스는 로켓포를 2014년에 4,881발 발사했고 2021년에 5,000발 발사했고 2023년에 7,000발 발사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쏩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의 수는 매년 최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웃긴 건 가자 지구는 국경이 봉쇄됐는데 하마스는 어디서 무기를 사왔는지 정말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또 가자 지구는 경제난인데도 하마스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정말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면 언제나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2012년 8일의 교전 때도 이집트가 등장하여 휴전 협상을 성공시켰고, 역시나 2014년에도 등장했고 2021년에도 등장하여 휴전 협상을 성공시켰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집트는 휴전 협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재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표한 중재안에는 정확하게 양측이 휴전할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15일 6시를 기해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과 지상과 해상 및 상공을 통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중재안을 제안했었습니다. 문장이 깔끔하죠. 그러나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마스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진정성을 잘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책 기조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이집트의 대통령 무르시가 무슬림 형제단 출신으로 무슬림 쪽 이었기 때문에 같은 편인 하마스는 이집트를 믿고 중재안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LCC로 바뀌어 오히려 이집트도 이스라엘처럼 가자 지구의 봉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더 이상 이집트를 믿을 수 없다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 바뀐 이집트 대통령 LCC는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하마스도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나를 테러단체로 보는데 어찌 믿냐고 항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이 무기 통로로 이용된다고 보고 수백 개의 지하 터널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집트 대통령은 전 대통령 무르시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무르시를 배출한 무슬림 형제단도 배척하고 하마스도 배척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이집트 법원은 하마스와 관련된 재산도 몰수하고 하마스와 모든 교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가 하마스를 지지해주고 싶어도 정치적인 이유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입장이 바뀌었다 해도 이집트의 영향력은 그대로입니다. 2021년에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거든요. 이때 유엔과 이집트의 중재로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집트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영TV는 이집트 대통령이 파견단을 보내 얻어낸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영TV는 현 대통령의 업적을 광고하죠.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가까운 과거였던 2021년에도 전쟁을 했는데 이때의 양상은 어땠을까요? 언제나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폐쇄 조치를 단행합니다. 2014년이나 2021년이나 계속 해오고 있죠. 빡친 하마스가 로켓 발사로 이스라엘을 공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90%를 격추합니다. 대단하죠. 일단 방어를 마치고 난 뒤 역시 빡친 이스라엘은 복수를 하겠다며 가자 지구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미국, 유럽,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쿨타임이 차면 다시 전쟁을 하죠. 전쟁 양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압박합니다. 간접 공격이죠. 참다 못 참은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합니다. 직접 공격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수한다며 무차별 공격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공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필요한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죠. 어쩐지 미국이 은근히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가 싶었는데 최첨단 무기를 미국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이 미국이었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도 바이든 행정부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고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걸 보면 미국은 정당이 바뀌어도 전체의 기조는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익만 생각해서 그런가? 정책 안정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로켓포 중 90%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죠.
거의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방어력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마스는 열흘간 로켓포를 5,000발 발사했습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거죠. 5,000발 중 10%만 이스라엘 땅에 떨어져도 500발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때려박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자 왜 이주시키냐며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로켓포를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복수하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유엔과 이집트가 중재하여 결국 휴전 협상이 됐지만 근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 쿨타임만 차면 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도입한 이유를 알겠죠. 거의 매번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사하는 로켓포를 막으려고 도입한 겁니다. 유대인 정착촌 건설, 가자지구 봉쇄와 같은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전쟁이 났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휴전하여 역시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르신들이 됐다, 마, 그만하자 이러고 문제는 덮어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이스라엘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동시에 하마스를 규탄하고 비판합니다. 테러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서방 국가가 이스라엘의 편인 만큼 과거에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편의 입장을 드러냈었습니다. 보통 서방 국가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입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 터키와 이란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편입니다. 이제 2023년입니다.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보고 있는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방어를 뚫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도청하고 해킹하며 정보 수집을 했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로켓이 비 내리며 쏟아졌습니다. 하마스는 땅속에 미사일 숨기기 고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를 하마스가 점조직 형태였기 때문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마스의 각 일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지만 자신이 큰 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도청이 되어도 하마스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언돔을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언돔이 왜 뚫렸냐? 오답 노트하고 피드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본격화되었고 부모 앞에서 아이가 총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사람들은 집에서 끌려 내려졌습니다. 비참하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하면 네 포로도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폭탄을 터뜨리면 인지를 죽인다고 방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900명이 사망했으니 피해는 꽤 큽니다. 팔레스타인은 68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신업체를 공격했습니다. 폰과 인터넷을 못쓰게 하려고 말이죠. 한국으로 치면 SK, LG 등을 공격한 겁니다. 워싱턴은 매년 3.8조 원을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후 이란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의 뒤를 봐주는 건 이젠 비밀이 아닙니다. 확전 우려로 오일도 상승, 골드도 상승, 달러도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군사 자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요즘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위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인접한 국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복수를 하는 국가죠. 주변 국가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재하는 역할이고 레바논과 시리아는 전쟁에 참여했고, 그렇다면 요르단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요르단 국왕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없이는 중동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요르단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요르단도 전쟁에 참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다른 관점에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종목 추천을 3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수익을 못 봤나 싶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도 같이 그려서 비교해보았더니 다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차트를 보면
보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수익률이 시장지수 수익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시장지수가 나쁘면 수익을 보기 힘들고, 아무 종목이나 골라도 시장지수가 좋으면 수익이 잘 납니다. 나의 계좌 수익률은 시장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간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는 데이터였습니다. 재미있죠?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